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토록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 주셨었던 은행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제 전공 분야니까요, 조금은 도움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우리나라 금융주주들은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2008년에 출범한 KB는 그동안 자산 규모가 2배 증가해 500조 원이 육박했고, 2001년에 출범한 신한지주의 자산은 530조 원 수준으로 10배가량 덩치가 커졌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최근의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금융지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실적이 좋았냐면 신한지주는 순이익을 무려 삼성전자 다음으로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대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하고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니까 2019년에 삼성전자가 21조 7천억 원을 벌었고 현대자동차가 3조 2,600억 원을 벌었는데 신한금융지주가 현대자동차를 앞서고 2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참 대단하죠? 공장, 제조시설 하나 없이 금융업 하나로 순이익 면에서 현대자동차를 앞선 것이죠. 물론 현대자동차 형들이 영업이익이 2%로 쭉 수직 하락하시는 바람에 그런 결과도 있었겠지만 2019년 경제 성장률을 간신히 2%를 턱걸이할 정도로 경기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사는 고성장을 거둔 것이죠. 신한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은행들의 실적은 다 좋습니다. 최근 3개년 단기 순이익을 보면은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KB, 하나, 우리은행 4개사 모두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은행들이 수익이 좋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진 않았었습니다. 잠깐만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NIM이라고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인 이자 마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자 마진이 2011년 2.4%에서 지금 쭉 떨어져서 L자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저금리 상태가 심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 실적은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각 금융지주사들의 이자이익은 성장한 거예요. 신한금융의 총 이자이익은 전년보다 4.8% 증가한 7조 9,830억 원, KB금융은 3.3% 증가한 9조 1,968억 원, 하나금융의 이자이익도 5조 7,737억 원, 세 금융그룹이 지난해 거둔 이자 수익의 합은 약 23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왜 NIM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지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붐으로 인해서 집값이 크게 뛰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바람에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열풍으로 은행의 대출이익이 증가하는 바람에 일종의 박리담의 현상이 생긴 거예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53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5조 6천억 원 증가했는데 연간 증가폭은 2016년 55조 8천억 원 이후로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은행들인데 다른 한편의 기사를 살펴보면 헤드라인들은 그렇게 좋지만은 못합니다. 은행 실적은 사상 최대, 주가는 하락, 우리금융주주 주가 지지부진, 기업은행 주가 부진의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주가 역시 한번 살펴보니 신한은행도 연이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주가는 그렇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KB, 우리, 하나은행은 연속적인 우하향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은행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DLF, ELS 등의 파생 상품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말 못할 고민누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미래의 은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먼저 은행의 수익 구조를 잠깐 이해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수익은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으로 나뉩니다. 이자이익은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예대 마진이죠.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익으로 돈을 버는데 보통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와 트레이딩 수익을 비이자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이자이익에 지나치게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게재한 주요 글로벌 은행들의 수익 및 비용 구조 분석이에요. 먼저 현재 세계 글로벌 은행들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세계 경제가 저금리 장기화 속에 접어들면서 연속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인 은행은 글로벌 탑 80 은행 중에 11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은행 산업 자체가 저금리의 기조 속에서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의 상황 속에서도 돈을 많이 번 은행들의 이익 비중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비이자이익이 전체 수익의 40-50%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RBC, TD뱅크, 웰스파고 은행들은 최소 40%가 넘는 비이자이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이미 국내 은행의 수익이 이자이익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서 비이자이익의 비중 확대 필요성은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자이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저금리 추세에 접어들면 이자이익이 줄고 결국 전체 수익이 꼬꾸라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를 띄우려고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리며 NIM 추세를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은 금리가 올라갈 때 수익이 발생하는 은행의 산업구조에서 고질적으로 이자이익에 치중되어 있는 국내 은행들의 이익 하락의 나비 효과가 시작된 것이죠. 그나마 2019년 순이자 마진의 답보 속에서도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 대출이익도 정부 정책에 의한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 자산의 성장세가 대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 맞이할 국내 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L자로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NIM 역시 오픈뱅킹 시행 등 디지털 혁신에 따른 경쟁 심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시행 등 자본 규제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때 향후 NIM은 다시 하락세로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은행이 이렇게 비이자 이익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순이자 마진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럴 때마다 꼭 한 번씩 등장하시는 미래를 한번 먼저 가보신 옆나라 형들의 상황을 보면 되는데, 일본의 5대 은행 그룹 중 미쓰이 스미모토 트러스트를 제외한 4곳의 순이익이 모두 24% 감소했습니다. 자,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예대 마진 수익이 줄고 인터넷 뱅킹 고도화, 구조 개혁을 위한 투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왠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자율이 밑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미일 기준금리를 좀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의 스탠스만 봐도 일본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가볍게 거시적으로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부족으로 내수가 받쳐주지 못해요. 그래서 수출 중심의 경제이기에 세계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 경제의 추세보다 더 크게 요동치는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경제가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시키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시점에서 당연히 한국은 이 추세를 따라갈 것이고, 기준금리 또한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추세는 결국 은행의 이자액이 90% 육박하는 상황 속에서 향후 수익 하락은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이자 마진 중심 경영으로 인한 국내 은행들이 저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 대출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수익적인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은행은 저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역대 최대 실적을 맞고도 웃지 못하는 은행업계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이고, 그리고 최근의 화제, 경기가 사라지고 있는 핀테크와 은행의 이야기를 곧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 너무나도 질질 끌어서 법안의 글자를 하나씩 따서 개망신법이라고 불리던 데이터 3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되었어요.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과속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마이데이터는 워낙 옛날에 나온 이야기라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테니 길게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마이데이터는 각 금융기관 등 사방에 흩어져 있거나 기존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방해 이동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의료정보, 물건 구매정보 등 광범위한 데이터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금융사들이 흩어져 있는 제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분석해서 맞춤형 대출 투자 상품을 제공하거나 의료 기록과 위치 정보 등을 결합해서 상해, 파손이 잦은 분야에 저를 위한 맞춤형 보험을 들 수 있게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이데이터 사업과 은행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핀테크가 전통적인 은행, 증권, 보험, 카드업 등 기존 금융 서비스의 가치사들을 해체하기 시작하면서 알리바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IT 업종들이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핀테크의 단점은 현행법상 금융회사들이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핵심인 핀테크 기업 운용상 자유로운 정보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 큰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3법이 국회가 통과가 되면서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면서 핀테크의 성장이 가속화가 될 전망이란 것이죠. 즉, 기존의 금융지주 그룹에서 종속하던 금융 시스템의 시장이 이제는 IT 등의 핀테크 기업으로도 포함됨에 따라 탈중개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은행의 서비스가 은행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은행과 핀테크 기업, 이 서로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놓고 싸우게 될 것이니까요. 전설적인 은행가인 빅터 로스차일드는 금융을 정의하면서 돈을 현재 놓여있는 지점 A에서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지점 B로 이동을 원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중개인 같은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소위 중개를 금융의 본질을 이해한 것이죠. 현대사회 마찬가지로 은행이 등장하면서 중개화를 겪었었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핀테크의 등장과 마이데이터를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은 기존의 은행 금융 지주 체계를 다시 탈중개 과정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핀테크들이 기존 금융회사보다 더욱 세분화된 서비스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제공하면서 전통 금융회사들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죠. 하지만 핀테크가 은행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핀테크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임계점에 들어서면 다른 금융 서비스를 추가하게 됩니다. 간편 송금으로 시작했던 페이 서비스에서 증권, 정기 적금 등 추가하면서 은행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카카오뱅크처럼 결국에는 지금의 은행과 같이 종합금융 서비스 기관으로 변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탈중개화 화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중개화와 탈중개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은행의 서비스는 다시금 중개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행 역시 핀테크가 금융권에서 급성장하자 핀테크 품기에 나섰어요. 핀테크와 경쟁하는 구조에서 기술 제휴를 맺고 협업하는 동업구조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2015년 출범한 KB이노베이션 허브를 통해 핀테크 기업 74곳에 266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선발된 핀테크 기업과 104건의 기술 제휴를 맺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어요. 더불어 KB뿐만 아니라 신한금융지주의 퓨처스랩, KB하나은행의 원큐 에자일랩, 우리은행의 디노랩, NH농협은행의 NH 디지털 혁신 캠퍼스, IBK 기업은행의 IBK 퍼스트랩,
DGB금융그룹의 DGB 피움랩 등 핀테크 대응 랩을 설립했습니다. 은행 내부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핀테크와의 협업으로 빅테크의 도전에 대항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가 지금보다 더 완화가 된다면 핀테크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사의 핀테크 자회사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대형 IT 기업들이 이끄는 빅테크에 대항하는 핀테크를 보여할 수 있죠. 은행이 사라질 것이란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었습니다. 대부분 점포 축소, 인력 감축, 비대면 채널 활성화 등에 따라 인원 감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은행들도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은행의 또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핀테크가 등장하면서 빅테크가 등장하게 되고 더 이상 은행이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은행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고 있고 모바일을 통해서 더 이상 지점에 갈 일이 현저히 줄어들고 실제로 지점도 줄어들고 있고 인원 감축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지점을 줄이고 있는 은행도 존재하겠지만 오히려 늘리고 있는 은행들도 존재합니다. 미국의 신설은행 메트로뱅크와 전통은행 TB뱅크는 아직까지도 지점 영업을 중시하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고 AI가 다 분석해주면서 나에게 맞춘 서비스를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서비스를 조금 더 활용해내는 지점이 탄생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점들이 대출 업무나 입출금 그런 업무를 맡았었다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조금 더 미래 진보적인 고객들의 니즈를 유동적으로 파악하면서 지점의 역할이 새롭게 탄생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내 은행들이 이익의 비중을 좀 더 조절하고 그리고 미래에 좀 걸맞는 서비스를 내어놓으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승승장구하는 은행산업, 금융산업을 더욱더 키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 산업 말씀해 주시면요. 매주 2편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말하지 못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보는 www.catch.co.kr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한 번씩 꼭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